나는 장사를 하는가, 사업을 하는가? 흔히 장사는 이익을 위해 물건을 사서 파는 행위로 사업은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나는 장사와 사업의 기준을 다른 방식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싶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장사냐, 사업이냐를 구분할 때 기준은 사업의 규모가 아니다. 장사와 사업을 나누는 주요한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일에 대한 능력이다. 사장의 업무 능력이 직원들보다 뛰어나면 장사고, 직원들이 사장보다 뛰어나면 사업이다. 장사의 영역에 머무는 회사의 특징은 사장이 직원들보다 모든 업무를 월등하게 잘해서 모든 직원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직원들보다 테이블도 야무지게 잘 닦고, 음식도 잘 만들고, 홍보도 잘하면 장사다. 직원들보다 엑셀도 잘 다루고, 컴퓨터도 잘 고치고, 포스터 디자인도 잘하면 장사다. 직원들보다 지게차도 잘 다루고, 근무 시간표도 잘 짜고, 구매 흥정도 잘하면 장사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다재다능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리더로 알고 있지만 결국 혼자 일하고 자신을 대신할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반면 사장 자신을 넘어 직원들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전문적 능력을 더 잘 발휘하게 만들어주고 키워내는 사람은 사업가다. 메뉴 개발은 김대리가 나보다 잘하고 디자인은 이 과장을 따라갈 수 없고 박 팀장의 기획력은 믿을만하고 비품 관리는 신입 직원이 기가 막히게 하면 그는 사업을 하는 사장이다. 회사 안의 특정 영역에서 사장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은 사장이 그들을 인정하고 믿어줬고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독려했다는 뜻이다. 김대리가 매번 좋은 메뉴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김대리가 잘했을 때 칭찬하고 인정해줬기에 김대리는 스스로 더욱 발전적인 공부를 한 것이다. 결국 사장을 대신해서 맛과 효율과 이익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사장이 이 과장의 디자인 실력을 못 따라간다는 뜻은 폰트나 색깔이 사장의 취향이 아니어도 참견과 잔소리를 줄이고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용기를 보여줬다는 뜻이다. 사장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장사에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 사업체를 선물 보따리로 가정했을 때 사장은 선물 상자 안의 상품이 아니다. 상품을 묶는 보자기 같아야 한다. 상품은 초라한데 보자기만 그럴듯하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상자 안에 좋은 직원들을 많이 담아서 이들을 묶어내는 보자기 같은 사람이 진짜 사장이고 이 사람이 사업가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 시장의 규모다. 사업체의 가장 큰 경쟁자가 나와 가깝게 있다면 장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내 주요 경쟁자가 내 동네 골목에 있는지, 우리 도시인지, 내 나라 전체인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 사업은 확장성을 가진다. 세탁소라면 골목에서 1등이 최종 목표다. 미용실이라면 그 동네에 있는 미용실이 경쟁자다.
입시 학원이라면 그 도시의 모든 학생들이 고객이다. 출판 사업이라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출판사가 경쟁자다.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면 전 세계가 모두 경쟁자다. 이렇듯 내 경쟁자가 나로부터 멀리까지 존재할 때 내 회사가 장사가 아닌 사업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사업의 확장성이 업종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장 욕망의 크기에 있다는 점이다. 세탁소를 수백 개 오픈하는 것이 꿈이라면 그의 경쟁자는 전 국가에 퍼져 있는 셈이다. 입시 학원도 프로그램을 갖추고 체계화시키면 전국에 같은 학원을 오픈할 수 있으니 경쟁자는 전국에 있다. 그러므로 사장은 자신의 경쟁자가 전국 혹은 전 세계에 존재하도록 최종 목표를 둬야 한다. 내 경쟁자가 내 동네와 내 도시에만 존재하면 나는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셋째, 수입을 만드는 방식이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수입을 자신의 노동력에서 만들어낸다. 일반적으로 성실한 오너 사장은 일반 직원들 3명 목까지 인건비를 대신한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실한 사장의 말로는 뭉그러진 무릎과 휘어진 허리를 갖게 될 뿐이다. 회사가 적자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몸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즉 생각으로 돈을 벌겠다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 몸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지만 생각으로 버는 돈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성실해서 부자가 되는 크기는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작은 부자는 몸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생각에서 나온다. 결국 장사는 제한된 수입, 과중한 노동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업체다. 반면에 사업은 무한대의 수입, 노동과 상관없는 수입, 더불어 다른 사업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여력까지 제공한다. 장단점이 이렇게 명확한데 왜 누구는 사업을 하고 누구는 장사할까? 그 이유는 관점의 차이다. 절대 자본의 차이가 아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거시적 시각과 목표가 나를 장사에서 사업으로 이끌어낸다. 장사는 한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다. 사업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에 나타내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에서 생겨난다. 그러니 현재 당신이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사업의 최종 크기를 전국 혹은 전 세계로 확장하라. 요리사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도 내 직업을 요리사로 생각하면 평생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할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메뉴를 공부하고 좋은 요리를 제공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골목 안에 안주할 것이다. 그러나 내 직업을 식당 경영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내 요리뿐 아니라 주변 식당들의 요리와 가격 정책, 원가 관리, 직원 관리 같은 여러 문제에 고민하고 공부하며 골목 너머까지 시각을 넓혀 갈 것이다. 만약 내 직업의 목표가 외식 기업인이라면 내 식당을 프랜차이즈화하거나 전국 각지에 오픈시킬 구상을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은 기업인이 될 수 있다. 셰프는 외식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의사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기업가가 될 수 있다. 학원 선생님은
교육기업가가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예술, 문화, 체육인들도 그들의 경쟁자를 전 세계로 넓힐 수만 있다면 모두 기업가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사업이 기업 형태로 잘 세워지면 이런 사업은 심지어 스스로 다른 사업으로 파생되어 번져나간다. 기업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지만 그 힘든 기업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비슷한 기업들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어렵게 모닥불 하나를 잘 피워놓은 덕분에 숯불 한 삽을 푹 퍼다 옆에 쌓아놓고 나무만 던져놔도 또다시 다른 모닥불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러니 당신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당신의 직업을 엔터프리뉴어, 즉 기업가로 리세팅하기 바란다. 이 책 전체는 엔터프리뉴어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일 것이다. 수입의 4가지 경로. 한 개인이 돈을 버는 과정은 4가지 경우 중 하나다. 첫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하루 24시간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1인 기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자신의 근로로 발생하는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에 해당된다.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조금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강연가, 교육자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첫 번째 경우 사람들보다 적게는 2~3배, 많게는 수십 배 넘게 자신들의 시간을 판다. 세 번째 부류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우리는 기업가라 부른다. 이들은 보통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면서 3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다.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효율을 통해 그들의 급여 이상의 수익 차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들을 만들거나 합치거나 재조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투자자들이 있다. 이들은 기업 혹은 기업가들을 통해 신용자산을 만들어내고 그 신용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다. 위 4가지 경우 중에 처음 2 부류는 자신이 일을 하지 않는 순간 모든 수입이 정지된다. 자신의 시간을 팔아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가나 투자자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자기 몸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통해, 즉 생각을 통해 수입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에 자신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수입 발전 모델은 시간을 파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결국 기업가나 투자자까지 나아가야 한다. 기업가나 투자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단지 자신의 시간을 정년 때까지 팔다가 연금으로 은퇴하기를 거부하고 모험과 기회를 이용한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젊은이도 그가 노력하면 한 세대 안에 이 모든 경로를 밟을 수 있다. 자산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노동력이 기반된 근로소득을 얻어야지만 점차 타인의 노동력이 기반이 된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후에는 금융소득을 함께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성장과 변화에 따른 구조적 소득까지도 얻을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 가족 혹은 가문이 가난으로부터 영구히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현재만 보고 그가 불과 수년 전에 혹은 수십 년 전부터 무엇을 해왔는지 미처 상상하지 못한다. 그도 한때는 자신의 시간을 팔았고 더 비싸게 팔기 위해 미친 듯 노력했고 거기에 안주하는 대신 창업에 도전한 사람이다. 손과 발이 돈을 벌던 시절을 지나야 머리로 돈을 버는 시절을 만날 수 있다. 당신 사업의 PER은 얼마인가? PER이란 현재 주가를 연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쉽게 말해 PER 10일 경우 10년분 이익을 한꺼번에 주면 지금 이 회사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 내 회사를 10년치 미래 이익 가치를 주고라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친구와 내가 동일하게 1년에 3억씩 순수입을 올리는 회사를 갖고 있어도 이 회사들은 각각 다른 PER을 갖는다. 한 회사는 50억에 거래될 수도 있고 다른 회사는 3억에도 살 사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회사의 이익 성장률과 존속 가능 시기에 따라 기대하는 PER이 다르기 때문이다. 흔히 창업 과정 이후 이 PER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를 매각할 때가 돼서야 자신 회사의 PER이 전혀 없거나 아주 작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내가 강연을 잘해서 연간 3억 원의 수입이 생기는 강연 회사를 만들었다면 이 회사는 PER이 없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사업이 존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념 소스를 잘 만들어 파는 제조 공장을 운영해서 3억을 벌었다면 10억 혹은 수십억에도 거래될 수 있다. 그 양념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오래 팔릴 것인가의 스토리만으로도 PER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음식을 팔아도 요리사에게는 PER이 0이지만 식당 주인은 PER이 3이고 외식기업은 PER이 10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은 결국 PER 게임이다. 얼마나 지속해 성장 가능한 사업이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나뉘기 때문이다. 500개 매장으로 연간 순수입이 100억 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회사가 추가로 500개 이상의 매장을 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10배의 PER을 주고 1000억에 살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회사가 400개의 매장을 더 열어 총 900개의 매장에서 150억을 벌었어도 더 이상 매장을 늘릴 지역도 없고 경쟁이 심해진다면 지속 성장에 의심받고 수익률에도 의심받는다. 따라서 PER이 5 정도인 750억에 거래될 수 있는 것이다. PER은 신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PER을 확대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사업가의 가장 큰 숙제고 가치다. 따라서 사업 신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금 장부, 면허, 특허, 동업자 구조를 비롯한 모든 법적인 구조까지 완벽한 신용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장학 수업 중에 이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사업 PER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는 학원 원장님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대부분 고소득자로 소비 수준이 현재 수입에 기준돼 있고 퇴직금도 없으니 일을 그만뒀을 경우 PER이 유일한 자산이다. 하지만 PER이 전혀 없다면 현재의 소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사업의 PER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내가 만약 일을 하지 않으면 재산이 줄어드는 사람이라면 PER은 0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줄지 않는다면 PER이 3에서 5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PER이 5에서 10 이상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부동산 자산에서는 30배 이상의 PER이 생성되기도 한다. 이처럼 PER은 모든 사업의 기준 지표다. 지금 수입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PER 수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평생 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혹은 제대로 출구 전략을 짜고 싶다면 언제나 PER을 생각하며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 명령, 지시를 정확하게 하라. 어느 물리치료사가 날개뼈가 아픈 환자에게 내린 치료 처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흉근을 신장하여 견갑골의 전방 경사를 교정. 전거근은 재교육과 근력 증진이 필요. 중부, 하부 승모근의 근력 증진으로 견갑골의 전방 경사를 대항하고 안정성 증진 필요. 아마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이미 전문가일 것이다. 자신의 전문적 지식에 사용되는 단어를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장의 큰 실수 중 하나가 사장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이다. 지시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오해 없는 말이나 문장으로 간결해져야 한다. 간단한 지시라도 모호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면 해석의 여지가 남게 된다. 그래서 지시는 재확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해야 한다. 똑같은 지시를 내려도 지시받은 직원의 업무 이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성과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하 관계의 특성상 상사에게 재확인하고 묻는 것을 자신이 부족하다고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망설이게 된다. 게다가 사장의 권위가 매우 중요하거나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강조되는 회사의 경우 사장의 지시가 명확해질 때까지 직원이 질문하는 일이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상사도 제대로 지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간결하고 명확한 지시는 업무에 많은 오차를 줄이고 일의 속도를 높여준다. 지시는 절대로 추상적이면 안 된다. 잘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복잡한 업무 지시일수록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은 하급자가 아니라 상급자들이 배워야 할 문제다. 복잡한 일이라도 해당 업무를 명확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시하는 사람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명확하지 않은 지시를 내리면서 그 의도를 알아서 이해하고 일을 처리하라는 것과 같다. 일은 언제나 데드라인을 정해줘야 한다. 데드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업무 완성도는 차이가 크다. 본인이 데드라인을 주지 않았다면 일의 마감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 사장은 본인이 애매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는지 확인하고 말의 방식을 고쳐야 한다. 알아서 해봐요 라든가 고민해보고 의견을 줘봐요 같은 말은 지시가 아니다. 김대리, 그 어제 왜 그거 있잖아. 내가 말한 대로 했나요?
라는 말은 성실하고 똑똑한 김대리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김대리, 부산 사무실에 오늘까지 경비 사용 내역 보내달라고 어제 말했었는데 아직 안 왔나요? 라고 말해야 한다. 자신이 말하는 방식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말을 장황하게 하거나 논점이 왔다 갔다 하거나 말하는 의도나 지시사항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말하는 방식을 가진 사장들이 의외로 많다.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직원들을 센스가 없거나 공부가 모자란 것으로 판단한다. 직원 중 한두 명이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 책임일 수 있지만 직원 대부분이 그렇다면 그것은 사장의 책임이다. 축구 선수 한둘이 잘못하는 것은 선수 책임이지만 전체가 못하는 것은 감독 책임인 것과 같은 이치다. 사실 이런 대화 방식이 일상 대화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지시 한마디에 회사는 운명과 실적이 갈린다. 나쁜 지시와 올바른 지시. 나쁜 지시의 예. 10월에 만료되는 카드 갱신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 한 장 보냈답니다. 검토해 주세요. 카드 사용 내역 중 중복 지불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침에 혹시 서류 한 장 안 왔나요? 올바른 지시의 예. 10월에 만기되는 글로벌 엔트리 카드를 9월 말일 전에 갱신해 주세요. 변호사가 뉴욕 5번가 건물 매입건 관련 서류를 보내왔네요. 검토 후 의견을 내일 3시까지 주세요. 1월 15일자 카드 사용 내역 중 땡땡 스테이크 식당에서 결제 처리 미숙으로 2번 결제가 되었네요. 중복 결제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듯 명확한 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시기와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직시돼야 한다. 카드라고만 말하면 크레딧 카드인지 체육관 회원 카드인지 혼돈할 수 있고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가 한둘이 아니거나 동시에 다른 서류가 와 있을 수 있다. 날짜나 장소가 명시되지 않으면 직원은 어느 날부터 확인해야 할지 몰라 일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일을 지시할 때는 이처럼 오해나 분석의 여지가 들어가는 것을 최대로 줄이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업무 지시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그 일의 배경이나 목적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매출이 오르면 사람을 쓸까? 사람을 써서 매출을 올릴까? 특별히 시간제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공장 구조에서는 1인당 생산량의 데이터가 있으니 매출이 오르면 사람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의 양과 질이 혼재된 오피스에서는 망설이기 마련이다. 업무가 늘었으니 사람을 더 써야 할 것 같지만 업무 효율성을 올리려면 오히려 인원을 줄여도 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스노우폭스 사업 초기에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추가 인력을 고용할 자금이 없으니 늘어난 업무를 본래 정해진 인원으로 어떻게든 해내며 버티던 시절이었다. 처음은 힘들다고 모두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몇 주가 지나자 일은 전보다 많아졌지만 차츰 여유가 생겼고 일 처리에 문제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출이 증가하며 직원들의 일이 늘어난 것으로 추가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이 증가하면 직원을 추가 고용하곤 했다. 이것은 마치 어릴 때 10,000원 버스를 타던 느낌과 같았다. 버스 안에 문도 잘 닫히지 않을 정도로 승객이 가득 찼지만 앞뒤에서 밀다가 차가 한 번 휘청거리면 버스의 문이 닫혔고 그렇게들 타고 갔었다. 다음 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져도 여전히 사람은 더 탈 수 있던 시절이었다. 사무직 일은 일의양 못지않게 개인의 업무 처리 능력에 따라 일의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나는 심지어 직원 한 명이 한 달 내내 하던 일을 새 신입 직원이 엑셀의 몇 가지 수식을 활용해 이틀 만에 마치는 것도 봤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직원은 그 일을 몇 분 안에 마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방식을 유지하다 보니 당시에 40~50명의 직원으로 1,000개가 넘는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초효율적인 회사가 될 수 있었다. 현재 우리 정도 규모의 회사들은 100에서 150명 정도 직원이 있어야 1,000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측해 미리 추가 직원을 고용하곤 한다. 그렇게 추가 고용된 직원에게는 이전 직원이 맡고 있던 업무가 분배된다. 문제는 예상했던 대로 회사가 성장한 다음 현 상황을 예측해 앞서 고용했던 직원들로 업무 효율성이 유지되거나 높아지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또다시 인원을 추가 고용해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그렇게 인원을 충원해줘도 같은 일은 반복된다. 직원들이 나눠 가진 일의 분량을 정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영진과 차이가 생긴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매출이 증가한 것보다 더 많은 추가 인원이 항상 근무하는 회사가 된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언제나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 정신이 없다. 회사가 더 성장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만 이미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 어느 프랜차이즈 대표가 상의해 온 적이 있다. 현재 매장이 200개이고 지금 본사 인원이 100여 명인데 혹시 직원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나는 내 경험상 많다고 느꼈다. 작은 규모가 아닌데도 인건비로 수익률이 악화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직원들이 퇴사를 한 뒤에 추가 고용을 하지 않았고 인력 재배치로 본사 직원을 50명 이하로 줄였다. 그래도 회사는 멀쩡하게 잘 돌아갔다. 또한 일찍 구조조정을 한 덕에 코로나 여파로 파생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있다. 반대로 어느 회사는 회사 성장에 앞서서 직원을 고용해 나갔다. 매장이 100개 정도인데 이미 본사 직원이 10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매장 하나마다 본사 직원 1명을 먹여 살리는 형국이다. 대표는 조만간 매장이 300개가 넘을 것이라서 그때를 대비한다고 핑계를 댔지만 그런 기준으로는 매장 300개가 넘어갈 때 직원도 300명이 돼 있을 것이다. 자기 회사의 직원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사장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자랑은 매출로 하는 것이고 더 자랑은 순이익으로 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자랑은 생존 연수로 하는 것이다. 업무 효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회사는 결국 죽는다. 지금 그 회사가 직원 10명도 안 되는 회사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무직 업무 중에 회계부서처럼 일정량의 업무를 규칙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창의성이 바탕이 된 일이라면 3일에 할 일을 1시간 만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새벽 일찍 회사에 나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조용하고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1~2시간 안에 내가 할 모든 일들을 마칠 수 있었다. 같은 일을 출근 후에 직원들과 함께 해보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답은 하나다. 이익이 오르면 직원을 늘리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예외는 있다. 추가 고용할 사람이 매출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는 예외다. 그런데 그 일은 사실 사장이 직접 하는 것이 맞다. 사장은 아무리 회사가 커도 세일즈맨이다. 그래서 결국 예외는 없다. 내 경쟁자 100% 이기는 법. 열심히 한다고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 방법은 1등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 중에 거의 90% 이상은 포기한다. 체육관에 등록하고 대부분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오는 사람 대부분은 운동이 아니라 운동을 했다는 위안을 받기 위해 온다. 그러니까 정말 운동하겠다고 덤비고 포기만 하지 않아도 100명 중 몇 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한 체육인이 될 수 있다. SNS 마케팅을 배우거나 부동산에 관해 공부해도 끝까지 파고들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다. 시장은 어차피 상위 10%가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10% 안에만 들어도 대성공이다. 책을 하나 쓰고 싶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면 된다. 200자 원고지 1000매를 쓰는데 하루 3장만 꾸준히 쓰면 1년이면 원고가 완성된다. 신인 작가로 데뷔하려는 사람들은 글이 나빠서 출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원고 쓰기를 포기해서 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다. 무엇을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운이 좋거나 실력이 좀 더 있다면 상위 1%도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려는 그 일을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한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 마귀가 신참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11가지 방법 중 하나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온다.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하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그렇다. 내일부터 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은 항상 오늘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저절로 1등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끈기라고 표현한다. 당신이 정말 정복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기계만 있다면 거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100%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도 여전히 생겨나기 때문이다. 당신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두 가지 힘. 그것은 끈기와 기계뿐이다. 끈기와 기계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된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똑똑한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천재라고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 많고 돈 많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 중에도 낙오자들 수두룩하다.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업에서 가장 큰 힘이다. 경쟁자 이기기가 이렇게 쉽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 현재 성공한 경쟁자는 결국 버티고 버텨낸 사람이고 지금도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다. 경쟁자들은 내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내가 떡집을 하고 싶다면 세상의 모든 떡집을 찾아다니고 맛보고 분석하고 만들어 본다. 서너 달, 1년 말고 10년을 그렇게 했다면 떡에 대해서는 전국 톱에 들어갈 것이다. 경쟁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을 그렇게 나이 20부터 했다면 40살이면 한국의 최고 장인이 돼 있을 것이다. 대머리 타투 전문가, 프랜차이즈 신메뉴 분석가, 동물 배변 전문 훈련가, 떡볶이 전문가, 노안수술 전문 의사, 주택 생활 파손 수리 전문가 등 그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 일단 포기하지 않으면 그 분야의 탑 10%는 정해졌다. 어디가 끝일까? 모두가 그만두거나 몇몇이 남아 산꼭대기 좁은 정상에 서로 엉덩이를 비비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면 거기가 끝이다.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방향보다 속도가 돋보인다. 그들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을 그르친다. 대부분의 망설임은 심사숙고라는 멋진 말로 포장돼 있지만 포장을 까보면 낭비된 시간의 부스러기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시간이다. 그런데 생각을 깊게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결정의 결과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마치 기름값 싼 주유소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 사람과 같다. 나는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고 이후에 추가 결정을 통해 결정 자체를 옳은 결정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심지어는 틀린 결정을 내려도 그 틀린 결정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공이 완성돼 가는 것을 보기에 결정을 빨리 한다. 어떤 결정이든 한 달, 두 달 미루지 않는다. 일주일, 2주일 미루지도 않는다. 하루 이틀 미루지도 않는다. 심지어 1시간, 2시간도 미루지 않는다. 거의 99%의 결정이 순식간에 진행된다. 모든 결정을 즉각 처리하고 지시하고 종결한다. 전화로 오는 요청이든 이메일로 오든 10만 불짜리 문제든 수천만 불짜리 문제라도
즉각적으로 결정한다. 가장 잘못된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틀린 결정은 없다. 결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배우고 결정이 옳았다면 큰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틀린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내린 옳은 결정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들을 수정하는 과정 덕분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즉시 결정을 내리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라. 어차피 인생은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가는 과정이다. 결정하지 말지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이 글은 짧게 쓴다. 또 실패하면 그 다음 날 해야 할 일. 나는 여러 번 실패하면서 지금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음 날 일어나 걸었다는 것이다.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시작한 것이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가장 최선의 행동을 한 것이다. 실패했다고 집안에 처박혀 있지도 않았고 술을 배우지도 않았다. 그냥 밖으로 나가 걸어 다녔다. 신의 한 수다. 이후에도 실패가 반복되며 한 가지 노하우가 더 늘어났다. 그것은 음식을 먹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 나는 사업을 하다 다시 망해도 두 가지만 잘하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을 보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가르친다. 이 두 가지는 운동과 정갈한 식사다. 내가 제안하는 운동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아침마다 1시간씩 걷기만 하면 된다. 걸으면서 괜히 영상 같은 것을 보지 말고 가능하면 음악도 듣지 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걸어라. 무슨 생각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걷다 보면 머리가 비워지고 그 머리 안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 저절로 새 생각이 들어온다. 오히려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생각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화기를 놓고 나가도 좋다. 대신 작은 메모지에 몽땅 연필 하나는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잊기 전에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걷는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뜻한다. 현생 인류의 시작으로 현대인의 직계 조상 중 하나로 분류되는 호모 에렉투스, 똑바로 선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현생 인류의 시작이 걷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걷는다는 것은 숨쉬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발견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말초 조직의 순환 혈류량이 증가하고 근육과 지방세포의 인슐린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당뇨, 치매, 폐질환, 체중 감량, 뼈, 소화기관 등 갖가지 질병에서 개선을 얻을 수 있고 몸의 저항력을 키울 수 있다. 그 외에도 걷는 행위 자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이점이 있다. 걷기의 이점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심혈관 건강이 개선된다. 걷기는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낮춰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근력이 증가한다. 걷기는 다리와 코어를 포함한 하체의 힘을 키운다. 또한 사고가 가장 적은 안전한 운동이다. 칼로리를 태우고 체중을 줄여준다.
특히 규칙적으로 적당한 강도에서 강한 강도로 겨룰 경우 더욱 그렇다.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행복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걷기는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전반적인 활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걷기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뇌 기능을 개선시켜 창의성을 높여준다. 정기적으로 걷는 것은 당뇨병, 심장질환 및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걷기는 친구와 함께 걷든 걷기 그룹에 가입하든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한 운동이라 사회성이 좋아진다. 운동 중에 이처럼 안전이 보장되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좋은 운동이 없다. 실패하면 마음이 작아지는데 작아진 마음은 몸으로 키우는 것이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커진다. 그래서 어떤 실패를 해도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또 다른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회만 가지면 다시 성공할까? 아니다. 그 기회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은 정갈한 식사다. 나 김승호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하나 갖고 있다.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은 구설수에 잘 휘말리지 않고 주변의 친구들이 고르며 좋은 운이 계속 모여들고 삶이 온화해지며 평화롭다. 그 재능이란 배가 부르기 전에 음식을 중단하는 것이다. 나는 배가 부르도록 음식을 취하는 일이 1년에 서너 차례도 안 된다. 양가의 노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배가 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어머니 앞에서는 마음껏 먹는 일이 상식이고 예의이니 예외로 한다. 음식의 양, 음식을 먹는 시간, 음식의 질은 그 사람의 운과 운명을 결정한다. 어느 관상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한 인생에 먹어야 할 음식의 양은 정해져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니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온갖 병으로 일찍 죽는 것이고 음식을 나눠서 조금씩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한다. 음식을 먹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과식, 폭식에 노출된다. 인간이 받는 유혹 중에 음식만큼 매일 결심을 바꾸게 하는 것이 없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음식에 나약한지를 매 끼니마다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일정하게 식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식이나 폭식을 하고 이런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라서 건전한 친구들이 아니라 거칠고 불규칙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 너무 거친 음식은 나를 해치고 너무 기름진 음식은 다른 생명체를 해친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연결돼 있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결국은 하나다. 음식이란 다른 생명에서 오는 것인데 이를 너무 함부로 하면 세상의 운명은 결국 나를 함부로 하게 돼 있다. 정갈하고 단정한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적당히 조절하고 남기지 않게 준비하고 남은 음식을 내 배에 버리지 않는 것이 바르게 음식을 대하는 태도다. 그런 식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나 환경이 곧고 올바르게 된다.
결국 좋은 운이 붙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생산적인 모임, 현명한 친구들이 모이고 불필요한 인연들은 사라진다.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앞으로 망하면 운동과 정갈한 음식, 이 두 가지만 다시 돌아보라. 사업이 커지면서 생기는 함정 5가지. 사업이 자리를 잡아 커지기 시작하고 직원들이 공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장이 겪는 일이 있다.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사업의 자연스러운 경로이고 어차피 정상에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나는 당신이 정상에 가기 전에 몇 가지 계곡과 낭떠러지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려 한다. 이 길은 가본 사람들은 모두 알지만 이 길을 걸으며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고 상처를 입었고 일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다. 첫 번째 계곡은 친구들이다. 사업 초기에는 잘 되라고 응원도 하고 마음껏 격려도 한다. 그러나 사업이 점점 커지면 진심으로 응원하는 친구와 질투하는 친구로 나뉜다. 이때가 인간관계를 한번 정리하고 가는 기회가 된다. 봄맞이 대청소하듯 그때 한번 털어내면 된다. 괜한 자책감이나 모두를 품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모든 친구에게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 되려 하다 보면 당신의 가족과 직원들이 힘들어지고 재산과 시간을 날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낭떠러지는 개국 공신들의 반란이다. 사업 초기에는 주변 친척들이나 아는 동생들 위주로 창업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이 있지 않지만 오너가 창업할 때 열의를 갖고 참여한 사람들이다. 직책의 구분 없이 멀티플레이어로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함께 겪어온 사람들이다. 서로 마음도 잘 맞고 상사라기보다 형님 동생같이 사적인 관계들로 이어져 있다. 문제는 사업이 커지면서 조직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직원이 10명인 회사와 직원이 30명인 회사는 단지 숫자면으로 3배 커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회사다. 사장은 직원들이 20명, 30명으로 늘어내면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것을 서류화하고 명문화할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또한 회사는 점점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교육받은 직원들로 인적 구성이 바뀌게 되며 창업 멤버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지위를 이용하거나 텃세도 부리고 사장의 지시를 중간에서 왜곡시키거나 무시함으로써 창업 멤버의 권위를 내세우는 일이 생긴다. 그러나 개국 공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다. 회사가 커지면 개국 공신 없이도 회사를 이끌 수 있지만 조직적으로 일하는 신진 직원들 없이는 회사가 더 이상 크지 못한다. 사장의 고민은 커지고 결국 회사 전체를 위해 개국 공신들을 해고하거나 우대하지 않는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이쯤 되면 개국 공신들은 자신들이 토사구팽 당했다 생각하고 사장은 왜 그들이 시스템을 따라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 내보내려니 미안하고 가지려니 목을 조르는 계륵이 되지만 결국은 이들을 내보내야 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상황에서 반란도 일어나고 착복이나 인격적 모욕을 주고받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결국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개국 공신은
내보내야 하는 점에 동의하게 된다. 창업 멤버가 계속 사장과 함께 성장하려면 시스템과 조직 안에서 일하는 방법을 재빨리 습득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국 공신은 개국의 공만 주장하고 계속된 발전에 의미를 두지 않기에 사장과는 숙명적으로 벼랑까지 가기 마련이다. 사장 입장에서 이들의 최대 장점은 충성심이지만 이 충성심에 교육이 따라오지 않으면 곧바로 배신으로 결과가 돌아온다. 교육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전문 교육과 관리자 교육을 시키되 이를 받아들이면 최고 협력자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끝내 헤어져야 한다. 세 번째 계곡은 사치다. 자리를 잡고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지면 그때부터 여유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제 사장은 노동하지 않고 사업 구성을 하거나 간단한 결제만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골프 친구들도 바꾼다. 사업 구상을 핑계로 해외여행도 다닌다. 벌어놓은 재산으로 집을 사고 차를 산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체면을 이유로 현재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가정하에 융자를 받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진다. 이 습성은 사업이 더 커져도 사라지지 않는다. 사업이 커질수록 점점 집도 커지고 차도 비싸지기 때문에 융자 금액도 커지기 마련이다. 무리해 사치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초라하다고 생각하거나 열등 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나보다 부자는 항상 있다. 사치로 자신의 열등감이 치유될 수는 없다. 마음껏 사치할 수 있는 사람이 사치하지 않는 것처럼 멋진 것은 없다. 단지 궁상스럽지만 않으면 된다. 네 번째 낭떠러지는 명예다. 재산을 얻으면 명예도 얻고 싶은 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재산은 벌면 되지만 명예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명예가 몇 개 있다. 동창회 회장, 향후회 회장, 각종 대학의 최고위 과정 동문회장, 동우회 회장, 협회 임원, 정부 기관의 관변 조직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부는 대놓고 선출직 자리를 꿈꾸기도 한다. 동문 회장이나 기수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회장님 소리를 듣는 대가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찬조금을 내고 손바닥만한 감사패를 하나씩 받아다가 사무실에 늘려나가는 재미로 명예를 쌓는다고 생각한다. 한쪽에서는 호구 소리를 듣지만 깍듯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후배들이 예쁘기만 하다. 조금 점잖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나 더 큰 회사 사장 또는 국회의원 장관들과 친분을 쌓는다. 자신과 그들이 동급이라는 착각을 하며 아랫사람들이나 친구들을 만나 허풍 떨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보통 가족과 사이가 틀어진다. 어려운 길을 함께한 가족을 방관한 채 항상 밖으로 바쁘기 때문이다. 사업을 위해 인맥을 쌓는 일이라고 하지만 말과는 달리 사업은 후퇴하기 시작한다. 사장이 사업보다 외부 일에 관심을 더 두기 때문에 직원들은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월급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한다. 좋은 직원들은 이때부터 이직할 궁리를 시작한다. 이때 신흥 경쟁자가 자신을 거의 따라잡는 일도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업가의 명예가 아니다. 사업가에게 가장 큰 명예는
가장이 사업을 시작하게 돼 가족들이 느꼈던 불안감을 평생 다시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다. 가족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그 책임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사업가의 명예란 직원들의 급여를 늦지 않게 주고 개개인을 성장시키고 사회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만이 사업가로서 가족과 직원, 사회로부터 받는 가장 큰 명예다. 감사패나 위촉장은 당신을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5번째 고개는 자신을 사업하는 경우다. 이 고개를 넘어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간다. 이를 잘 유지하면 대기업으로 가기도 한다. 사업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 직원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지 못할 정도가 되고 상장사에 버금가는 이익을 만들기 시작하면 생기는 문제다. 이때부터 경영자는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가들 사이에 사업가로 알려지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경쟁사보다 더 큰 사옥을 짓고 근사한 사장실을 만든다. 해외에는 지사를 만들거나 매장을 오픈한다. 상징적 의미로 회사의 성장을 표현해 보고 싶은 욕구가 실익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투자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이익이 나오지 않을 뻔한 일을 마치 앞날을 내다보는 눈이라도 가진 듯 실행한다. 명함에 홍콩 지사나 미국 지사 주소도 박아놓는다. 다국적 기업의 브랜드를 단박에 이길 듯이 호기로운 신문 인터뷰도 한다. 관련 잡지에 팔짱을 끼고 부드러운 듯 위험 있는 표지 모델로 출연도 한다. 잡지가 나오면 한 500부쯤 선물용이라는 핑계로 구매해 홍보용으로 가져다 놓지만 가족 몇몇 이외는 막상 돌릴 만한 곳도 없어 창고 귀퉁이에 쌓아놓게 된다. 이쯤 되면 사업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가들과 비교 우위에 서고 싶거나 친구들에게 자랑용으로 사업을 한다고 봐야 한다. 여기까지가 그의 그릇이다. 잘 나가던 사업체라도 오너의 인터뷰 출연이 많거나 자기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은 몇 년 후 대부분 소리 없이 사라진다. 사업은 지극히 현실이다. 이 현실에서 한 발만 잘못 나가면 사업체는 사라지고 만다. 체면이나 위세를 위해 사업을 하지 말라. 얼마나 어렵게 걸어온 길이며 얼마나 힘들게 세운 사업체인가. 이렇게 5번의 계곡과 낭떠러지와 고개를 넘고 나서야 한 세대를 이어갈 사업체를 얻을 수 있다. 사업은 끊임없는 공부와 자각을 통해 성장한다.